한국 경제의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외경제 전략에 대해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이후 새로운 양상으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2000년대에 새롭게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신보호주의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보호주의가 유치산업보호론에 근거한 개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였다면, 신보호주의는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선진국의 반이민, 반세계화 움직임과 더불어 개도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인해 선진국의 제조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산, 중간층이 붕괴될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의 제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신보호주의라고 합니다. 신보호주의는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보호주의의 이면에는 선진국의 소득 분배 악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수출 증가가 선진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이 자본과 단순 노동 사이의 수익 격차를 벌이는데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이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과 기술 변화에 의한 분배 문제 악화에 더하여 지난 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분배 정책이 약화되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소득 분배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득 분배 문제 악화는 The Chartbook of Economic Inequality에 나온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니계수로 표시한 불평등도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대에는 거의 1930년대 초 대공황 시절의 수준으로 불평등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악화는 자본보다는 노동의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다수의 중간층으로 하여금 개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선호하도록 만듭니다. 비록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이 자본의 수익률을 저하시키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중간층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이 경제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지만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계층의 소득을 적절히 보존해주지 못하는 경우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간 투표층이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내세운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여 보호무역 정책이 채택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주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선호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모두 신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고,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기조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분배 악화의 보다 큰 부분이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발생되었고, 기술 발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신보호주의 정책 또한 장기화가 전망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러한 선진국의 신보호주의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한국의 경우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 문화 집약적 제품의
상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신보호주의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이 선진국 시장에서 신보호주의 견제를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국제 무역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만큼 많은 국가들이 예전에 비해 더 쉽게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도 이러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에 맺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을 잘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기업들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글로벌 경제 활동을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실제로 국제 무역 체제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한국의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은 가트 및 그 후신인 WTO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국제무역 체제와 이에 근거한 해외 시장으로의 안정적 접근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무역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추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이 선진국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비용 대비 선진국 시장의 안정적인 접근성 확보라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해 WTO에 가입함으로써 확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WTO 체제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애틀 라운드 시작의 실패, 도하 라운드 진척의 부재 등이 그 증거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WTO 체제의 구속력은 상당 부분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제무역 체제의 위기는 대외지향적 한국 경제 혁신의 위기로 작용하는 만큼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WTO 체제의 구속력의 무력화는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WTO 체제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그동안 완벽히 작동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분쟁 당사국 간 분쟁 해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WTO의 패널 및 상소기구를 통한 제3자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초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 수입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와 이에 대응한 미국산 수소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덤핑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WTO 상소기구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임용 중지로 이어져 결국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제3자의 판단에 근거한 분쟁 해결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미중은 각자의 불완전한 사적 판단 혹은 정보에 의거하여 상대국의 WTO 협정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징벌적 관세 부과를 통해 응징하는 과정이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제3자 분쟁 해결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관세를 서로 장기간 부과하게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협정 강제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 해결 기구의 정상화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자 분쟁 해결 기구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정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의 협정 이행,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 분쟁 해결 기구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제3자 기구의 판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법률 등 객관적인 룰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 체제의 변화는 오히려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아쉽게도 미중 갈등은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체제 경쟁의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고, 홍콩 사태 등을 통해 다수의 서구 선진국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편을 들기 시작한 상황이라 당분간 WTO 체제의 혁신을 통한 국제무역체제의 안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의 구속력 재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기업들은 각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남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기존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해 협정국들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한국 경제에서 통상이나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신보주의,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한중 양국의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GBC의 재편이 일어나고 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로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미중 분쟁 이전부터 약화되어 왔습니다. 먼저 한국이 대중국 투자 및 중국 소재 자회사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2018년, 2019년까지 제조업 분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 및 생산 활동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경제 활동을 크게 줄여 중국인 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급감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이후에는 중국보다 베트남에서 고용한 노동자 수가 많아졌으며 그 차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재빈 교수와 함께 집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연구 영역 보고서인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구조 변화 추이 및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 보고서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시는 그림은 1980년부터 2019년 세계 지역별 제조업 부문 신규 법인 수 및 투자 금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그림 모두 제조업 부문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유럽 및 북미 지역으로의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해외 투자의 변화 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지역을 제한하고 국가별 제조업 부문 신규 법인 수 및 투자 금액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 보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에 투자하는 신규 법인 수가 급격히 줄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신규 법인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금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전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대중국 투자 금액이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상태에서 정체된 것을 볼 수 있으며 2010년대 베트남으로의 투자 금액은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 말씀하신 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 자회사의 경제활동 변화는 어떻습니까?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지요? 예,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 자회사들의 경제활동 변화는 아시아 지역 내 제조업 부문 총 매출액 및 총 고용 비중의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보시는 그림이 2007년부터 2018년 세계 각 지역의 이 비중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중국에 위치한 자회사의 총 매출액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70% 넘는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55%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반하여 베트남에 위치한 자회사의 총 매출액 비중은 201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고용 비중의 변화 추이는 아시아 지역 한국 자회사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해 온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총 고용 비중이 2007년 60%에서 2018년 20%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반대로 2007년 20% 수준이었던 베트남에 위치한 자회사의 고용 비중이 2018년에는 50%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각국이 아시아 지역 내 제조업 분야 현지 법인 총 매출액과 총 고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의 현지 법인의 총 매출액과 총 고용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두 국가 현지 법인의 총 고용과 총 매출액의 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총 고용자 수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2018년에는 70만 명을 넘어선 반면, 중국의 경우 총 고용자 수는 2013년에 65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45만 명에 가깝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매출액에 있어서도 비슷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2018년 현지 법인의 총 매출액은 아직 중국 현지 법인 총 매출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총 고용자 수에서 중국을 압도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중국 법인에 비해 훨씬 노동 집약적 생산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한국의 기업의 탈중국 및 베트남행을 유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고, 이 보고서에서 진행한 실증 분석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의 제조업 분야,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법인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 이외에도 앞서 언급된 보고서는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의 성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직적 해외 직접 투자에서 내수시장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서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로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는 상당 부분 중국 내부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에 기인합니다.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따라 중국의 고도 성장은 중국 내 임금의 빠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중국의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대중국 투자의 상당 부분은 당시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른 베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은 코로나19 이전, 더 나아가 미중 무역 분쟁 이전부터 약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감소했다기보다는 그 성격이 수직적 해외 직접 투자 중심에서 수평적 투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중국 투자가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는 중간재 생산 혹은 조립 생산을 위한 투자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로 중국의 내수 신장을 노린 투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 내 자회사의 매출도 중국 내 관계기업 또는 한국의 관계기업에서 그 중심이 중국 내 현지 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평적 해외 투자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왔던 투자인데 대중국 투자도 선진국형으로 변한 것입니다. 대중국 투자도 선진국형으로 변화했다는 말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중국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G2로서 중국의 위상과 관련해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전에 비해 그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은 상당 부분 선진국의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환경에 기인합니다. 현재는 기술 유출에 대해 선진국의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전략적 산업에 대해 중국을 배제한 GBC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 등 내생적인 혁신과 성장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개입의 강화는 이러한 내생적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창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중장기적 경제정책 및 무역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보호주의 등장, 미중 무역 분쟁, WTO 체제의 위기 등 국제무역 환경의 격변 속에서 대외지향적 한국 경제가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산업에 대해 탈중국 GBC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제무역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과 중국이 함께 연결된 경제활동에서 GBC의 분절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성격이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중간재 생산 혹은 조립 생산을 위한 수직적 직접 투자에서 이미 중국의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수평적 투자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투자는 예전부터 이러한 수평적 투자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와 선진국 경제 사이의 GBC 분절화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GBC 분절화가 심화되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해외 자회사의 매입 중 국내 관계회사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모회사가 핵심적인 생산 부분을 국내에 유지하면서 해외 자회사의 매출이 국내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생산 기지를 미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EU와 중국 또한 비슷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거대 시장 국가들의 핵심 생산기지 유치 노력이
국내 핵심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이어진다면 거대 시장과 한국 경제가 GBC 상에서 분절화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핵심적 생산 활동이 앞으로도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지원 강화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및 개인의 혁신 활동이 자유롭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이러한 혁신 활동이 실제 시장을 통한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 무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무역 정책도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중 무역 분쟁은 이후 발생한 홍콩의 인권 문제 등을 통해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체제 대결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치 아래 미국이 기존 우방국과도 마찰을 일으켜 한국에 가해진 대중국 국제 공조에 대한 참여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GBC 분절화를 포함하여 대중국 글로벌 공조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이 단순한 무역 분쟁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 및 군사, 정치 시스템의 변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체제 대결의 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진영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 이외에도 인류가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 즉 정치적 민주화, 인권 확립, 법치주의 강화, 언론 자유의 확보, 경제사회적 투명성 확대 등 많은 정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모범생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장점은 세계 각국이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의 중심을 둔 포지셔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미국이나 중국 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닙니다. 자유무역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원칙에 기반한 룰 베이스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장기적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우선 다자주의 국제무역 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익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중장기적 무역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의 자의적인 행동에도 반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나 중국 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용이한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자주의 국제무역 질서의 회복은 쉽지 않으며 GBC의 분절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규범에 입각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 복원이 어렵다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규범을 기반으로 무역 정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유럽, 중국과 맺은 FTA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글로벌 경제의 룰 베이스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법도 앞서 언급된 세계 경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부분적이라도 이룩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추진할 때
양 진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및 대응과 관련해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등장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상징되는 국제무역 체제의 위기,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결코 만만하지 않은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상 전략에 대해 세계 경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부분적이라도 이룩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추진할 때 미중 양진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무역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